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네.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쫙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씨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2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어?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게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도 그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아.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대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이 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지금부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퍼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털투성이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이로 귀신 같은 거.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트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은?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100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100계단 묘지 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100계단 묘지 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살아간 휴양지 키웨스트 섬. 이곳에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캡틴 토니스 살롱이라는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요. 키웨스트 섬에 방문한다면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이 술집 바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는 말이죠. 절대로 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영업이 끝난 고요한 밤만 되면 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을 찾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유령. 토니 하고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등 이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런 괴담이 퍼진 이유는 더욱 섬뜩합니다. 1851년 해당 건물은 키웨스트의 첫 영안실로 쓰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자리 잡은 큰 고목나무는 한때 각종 범죄자를 처형하던 교수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처형된 유령들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요한 밤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많이 목격된 유령 중 하나, 바로 피로 뒤덮인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유령인데요. 16명의 해적은 물론 이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의 유령 또한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갔던 데니까 가보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 유령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다크 있죠.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건물은 시가 공장, 주류 판매소를 거쳐 1933년 술집으로 오픈했고요. 1958년 주인이 바뀌며 이름도 현재 캡틴 토니스 살롱으로 바뀐 건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1980년대 바닥 공사를 하던 중 15구가량의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며 흉흉한 괴담에 힘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괴담 없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예. 언젠가 평화로운 섬 키웨스트 이 술집을 찾게 되신다면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유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서는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예.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세 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아,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아,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세 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분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메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홍콩 남쪽 홍콩섬엔 60년대에 지어진 공동주택 와푸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지만 어째서인지 서서히 몰라 지금은 몇몇 사람들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자, 문이 뭐 다 닫혀 있죠. 그러네, 다 닫혀 있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와푸촌이 지어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방과 후 인근 폭포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괴담이 전해지기 전까지 말이죠. 1980년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 폭포에 놀러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세수 중이던 한 여인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세수를 하던 여성 고개를 든 그 순간 저 누나 얼굴이 없어. 와푸촌에 사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폭포에서 얼굴 없는 물귀신을 목격. 그뿐만 아니라 하굣길 아이들이 이 폭포에 빠지는가 하면 성인도 무엇인가 홀린 듯 폭포에 뛰어드는 등 폭포에서 매년 의문의 익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고 표지판까지 세웠지만 폭포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와푸촌 주민들은 폭포에 사고를 유발하는 물귀신이 있다라는 괴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괴담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사고가 자꾸 나니까 괴담을 사실로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폭포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주민들을 학살. 그리고 와푸촌 터는 태풍 피해자들의 시신을 묻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동묘지로 쓰였다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고 없는 시신들을 이 폭포에 버렸고 이들의 원혼이 폭포에 떠돌며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괴담들을 믿는 와푸촌 주민들은 매년 재물을 대신할 일종의 부적을 만드는 등 와푸촌에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근거한 얘기니까 더 이 괴담이 믿겨지는 거죠. 그렇죠. 물귀신이 존재하든 괴담이 진짜든 아니든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 섬. 오시마 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이게?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기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 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데? 오토바이라고 도전? 저기 모터 없는 안 되는 데 같아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데 같아요.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 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의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너무 많죠. 저는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워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대요. 아 그래요? 예.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아니 손 대죠.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벽돌로 내리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 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지폐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테러 느낌이 나고.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렌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 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얘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네, 좀 걸.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에헤이.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아하.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어허.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에휴.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아유.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둘 또는 그 이상 서로 붙어 합쳐지는 합지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을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많다고요? 마을 환경이 좀 오염이 돼서 풍토병 같이 발생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마을은 총 140여 명이 거주하는 칸나수 일족의 집성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합지증을 앓게 된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신성한 숲에서 나무를 베는 바람에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90여 년 전 분노한 신의 저주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합지증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원래 나무를 좀 신령시 여겼다면, 신성시 여겼다면 그 나무를 뱄어?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걱정되는 건 또 저분들 일상생활하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어허. 합지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합지증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요. 수술을 거부, 치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왜 그렇죠? 수술을 왜 못하게 하지? 합지증을 앓는 마을 주민 한 명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청력을 상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합지증을 치료해서 신의 저주가 더 강력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저주라고 만약에 100% 믿는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얘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청력을 상실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겁을 먹을 수 있죠. 이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종교 행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마을 주민들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저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희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내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넷이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이기에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예,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아.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고 또 기념 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주제가 주제인지라 저는 나 안 해. 안 끌어안겠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앉습니까? 네. 앉는 사람과 앉지 않는 자. 어허.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나무를 만진 사람들의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무에 기댔더니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거 봐. 이게 좋은 게 아니. 있을 리가 있어 이 형이 말하는데. 나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댔을 뿐인데 아니 손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걸 추천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뭔데 손이 까맣게 변해? 저주 그 자체인 나무네. 아하. 예.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렇죠. 그거 진짜 신기하겠는데. 와.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일까?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 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 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예.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아, 보시나요? 싫어요. 네. 저도 싫습니다. 예. 아유, 싫어요.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도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기자님들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잘 꼭! 봐주시죠.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을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유, 왜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놀에게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공조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인데? 목조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2021년 9월 7일 멕시코 게레르주 아카풀코. 평화롭던 휴양지에 돌연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 건물들이 무너지며 결국 1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 순식간에 도시를 덮친 강진에 도시에는 공포의 비명만이 맴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의 일부 주민들은 이럴 수가. 아니 4년 전이랑 똑같잖아. 이건 그 저주가 분명해.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인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규모 8.2 지진. 앞서 말씀드렸던 날과 같은 날짜에 지진이 발생. 이는 멕시코에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무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2일 뒤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규모 7.1 지진. 또 한 번의 강진 발생. 그때는 무려 약 37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 말씀드린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들은 모두 9월에 발생.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9월의 지진 저주설이 돌았던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공교롭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9. 예로부터 일부 서양권에서도 숫자 9를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덮친 지진들, 그리고 9라는 숫자의 반복. 이는 정말 우연의 일치 그뿐이었을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네,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다며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